안녕하십니까. 앞에서 왕후장상의 꿈을 쫓아서 이런 제목으로 몇 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굴절된 근대화와 어두운 역사의 기억, 이런 제목으로 몇 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최근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백수십 년간은 매우 굴절되고 왜곡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대화에 실패한 거죠. 일본이 근대 백수십 년 동안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국도 19세기와 20세기 전반은 어두운 시대였습니다만 20세기 후반부터 세계가 놀랄만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성공한 거죠. 그러나 중국이 근대화의 시동을 건 것은 20세기 후반부터입니다. 1980년대부터죠.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민주화는 아직 시동을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역사로서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중국이 왜 근대화에 실패했을까요? 또 아직도 왜 민주화의 시동을 못 걸고 있을까요? 그것은 역사의 어두운 기억 또는 역사의 관성 또는 중국사 내지는 중국의 전통, 그 속에서 형성된 중국인들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로서 이 큰 제목 아래서 첫 번째 강의 제목으로 책 속의 부귀영화, 이런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책 속의 부귀영화는 주로 중국인들의 가치관에 관한 것입니다. 강의의 서두에 시를 한 수 읽겠습니다. 원문 먼저 한번 읽어보고 번역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부가 불용 매양전, 번역을 하면요, 부자가 되기 위해 좋은 토지를 사들일 필요가 없나니 서중 자유 천종속, 책 속에 그냥 천석의 곡식이 놓여 있도다. 안거 불용 가고당, 편안히 살려 함에 호사한 집을 지을 필요가 없나니 서중 자유 황금옥, 책 속에 그냥 황금의 저택이 지어 있도다. 출문 막한 무인수, 문을 나섬에 따르면서 시중들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지 말라. 서중 거마 다여족, 책 속에 수레와 말이 무수히 있도다. 취처 막한 무양매, 아내를 얻으려 함에 좋은 중매가 없음을 한탄하지 말라. 서중 유녀 안여옥, 책 속에 여인이 있으되 얼굴이 옥과 같도다. 남아 욕수 평생지, 남아로 태어나 평생의 뜻을 이루고 싶거든 육경 근향 창전독, 육경을 창앞에 두고 부지런히 읽으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그냥 부자가 되고 좋은 고대광실 집을 짓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 고관이 되고 또 후덕하고 얼굴 이쁜 아내를 얻으려 하면 뭐만 하면 돼요?
육경을 창합해 놓고 부지런히 읽으면 되죠. 요즘 말은 육법전서 놓고 읽으라는 거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재밌는 시죠. 이 시는 북송, 송나라 알죠? 당나라 뒤에 송나라, 북송 진종이라고 하는 황제, 세 번째 황제입니다. 송나라의 세 번째 황제인데 진종이 지은 권학가입니다. 학문을 권하는,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하라, 그런 뜻을 담은 노래죠. 이름하여 권학가입니다. 황제가 젊은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당부한 말 치고는 어떻습니까? 좀 치졸하죠. 치졸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그래서 후대 학자들의 비난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학문이라는 게 뭐라고 인식했냐면, 후대 학자들은 경전을 공부해서 과거에 합격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는 수단으로 인식돼서는 안 되고, 진실로 자기 심성을 순화하고 인격을 고양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인식하는 그 유학자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진정의 권학가는 비난받아서 마땅하겠죠. 우리가 봐도 조금 치졸합니다. 그렇지만 역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이 노래야말로 중국인들의 삶 속에 내재되어 있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희망을 소박하게 표현한 것으로, 또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학문을 권유한 그런 글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시는 중국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진종 황제가 이같이 가식 없이 직설적으로 재물과 미인을 미끼로 사대부들을 유혹하는 듯한 노래를 지어 부른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송나라를 세운 사람은 조광윤이죠. 이 조광윤은 진종의 백부입니다. 그런데 이 조광윤은 5대의 마지막 왕조인 후주의 금위군 대장으로 있다가 부하들의 강권을 못 이기는 척하면서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섬기던 후주를 멸하고 스스로 황제가 돼서 송나라를 건국한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저쪽 그 거란이 침공해 오니까 그걸 방어하러 나갔어요. 근데 그때 이미 후주의 황제는 나이가 어렸거든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자꾸 강권을 했고, 자기도 지금 원하는 바였을 겁니다. 자고 있는 조광윤의 어깨에다가 깃발 있잖아요. 누런 깃발을 찢어가지고 어깨에다 걸쳐줬어요. 황포. 누런 옷은 누구만 입을 수 있냐면 황제만 입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황제가 되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구테타를 해가지고 황제가 된 거죠. 그런데 그때는요, 그런 행동 방식이 그다지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런 정변을 일으키기 전에도 정변을 통해서 정권 교체가 7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7번이나 그런 짓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황제가 되고 난 뒤에 조광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또 그같이 할 놈이 나올까 두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부하 장수들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나는 경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천자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경들의 은공이 크다는 것은 항상 고맙게 느끼고 있다. 그러나 천자의 지위는 참 어렵다. 차라리 당신들만큼 안락함을 즐기는 게 낫겠다. 나는 하룻밤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하 한 사람이 그 까닭을 묻죠.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잠을 못 이룹니까? 모르겠습니까? 이제 물었겠죠. 그냥. 그러니까 조광윤이가 모든 사람이 천자의 자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나를 지금 노리고 있다. 내 자리를 노리고 있다. 그리고 같이 있는 사람이 큰일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야,
아유, 어째 그런 말씀 하십니까? 이미 다 정해진 바고, 누가 다시 도전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노골적이에요. 야, 자네들이 다른 마음이 없더라도 자네 부하들이 또 황포 찢어갖고 자네 어깨에다가 올려준다면, 뭐 자네들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가 없을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수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뭐, 마음을 놓으십시오, 뭐 하니까, 조광윤이가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인생이란 달리는 흰말이 문틈으로 언뜻 스쳐져 나가는 순간처럼 짧고, 이 고사성어 압니까? 백구과극이라고 합니다. 한자가 너무 어려서 쓰지 않으랍니다. 백구, 백은 흰백자, 구는 망아지 구자입니다. 과는 지날 과자고요. 극은 틈극자입니다. 우리가 문을 이렇게 보는데 뭐가 이렇게 싹 지나가는 거죠. 얼마나 짧은 순간에 지나갑니까? 인생이란 그렇게 짧은 시간에 짧은 거다.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부귀라 그러는 것은, 부귀 영화 할 때 부귀라는 것은 많은 금전을 쌓아놓고 흠뻑 즐기며 자손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 사람들은 아주 실제적이에요. 표현이 노골적이고. 경들은 어찌 병권을 풀어두고 큰 지방관청의 장관으로 나가서 좋은 밭과 집을 골라 사서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고 많은 가무단을 불러놓고 날마다 술 마시며 즐거움을 만끽하며 생을 마치려 하지 않는가? 짐이 뭐 그대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면 또 군신 사이의 관계도 뭐 좋아지고 뭐 등등 이렇게 이제 말하죠. 은근히 뭐 하는 거예요? 절도사들한테 전도사들의 무력을 뺏어버리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수들은 그 말 듣고 내가 병권을 계속 가지고 있겠어?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다 반환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병권이 해제돼서 문신 중심의 문치주의가 열리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송나라 정치를 문신 정치라고 하거든요. 문신 지배 체제 뭐 이렇게 합니다. 당나라 때까지는 출장 입상 나가면은 장수가 되고 들어오면은 재상이 되고 이게 이제 그 인물의 전형이에요. 근데 송대 이후가 되면은 송대에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좋은 쇠로는 못을 안 만들고 훌륭한 인물은 군인이 안 된다. 문신 중심의 사회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서에서는 이 사건을 술잔을 들고 연휴에서니까 술잔을 들고 병권을 회수했다. 이런 의미로서 배주석병권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태조의 이 말을 배주석병권시 석이라고 해서 풀석자거든요. 배주석병권시 이래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진종의 권학가 이건 내용이 좀 비속해 보이긴 하지만은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말하자면 문치주의를 추진하는 그런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니죠. 그죠? 이해되는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니죠. 진종의 권학가나 태조의 그 배주석병권실은 다 같이 고대가등실 같은 집, 기름진 전답, 풍요와 미인으로 상징되는 부귀영화를 믿기로 유혹하고 있는 점에서 참 흥미롭죠. 그죠? 근데 그 태조는 이제 공신들에게 병권 내놓으면 높은 관직 주겠다. 이제 그러니까 그거 미천 삼아서 부귀영화 누리라 이렇게 권유하고요. 진종은 육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육경 공부하면 뭐해요? 그다음에 과거 시험 보는 거죠. 과거에 합격하면은 부귀영화 보장되니 다른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태조 조광윤의 시대에는 이제 절도사들이 아직 병권을 가지고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해체하는 것이 이제 급선무고 일단 그것이 이제 되고 난 뒤에는 언제든지 다시 무장 세력이 이제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또 일단 해체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무인들이 득세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하고 문신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하겠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말하자면 진종의 권학가는 그런 정책 의지에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아의 평생 뜻을 이루게 해준다는 육경은 무엇인가? 육경 뭘까요? 육아경전의 총칭입니다. 육아경전이 뭐뭐 있죠? 보통 다 대개는 육아경전에 뭐뭐가 있나 이래 물으면 사서삼경. 그렇죠? 사서삼경이라고 하는데 그 대답은 완전히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딱 맞는 것도 아니에요. 이 중국사에서 유교가 이제 그 국교가 된 것은 언제죠? 한나라 무제 때입니다. 한나라 무제 때 유학이 국교가 됐다는 거는 그때 대학을 최초로 만드는데 대학의 교재로 텍스트로 육아경전만 썼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른 제자백과 노자의 경전이나 묵가의 경전이나 또는 법가의 경전은 대학에서 안 가르쳤어요. 육아의 경전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때 대학에서 가르친 경전이 5종류예요. 그래서 오경박사 이러는 거예요. 그 오경이 뭐냐면은 시경, 서경, 역경, 그 3경이죠. 거기다가 예기와 춘추. 그래서 오경이에요. 근데 왜 진종은 육경이라고 했냐? 본래 악에 대한 경전이 있었대요. 음악할 때 악. 근데 그게 그 당시 사라졌대. 그래서 오경만 남았는데 후세까지도 악이라는 경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육경이야. 실제로는 오경인데 육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뭐 후대까지도 육아의 경전 그러면 육경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나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한 무제 때 오경이었는데 이 5가지 경전이 뒤에 좀 분화가 돼요. 춘추 같은 게 한 셋으로 분화가 돼요. 예도요, 예경도 셋으로 분화가 돼요. 그래서 3경은 분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3경, 춘추가 셋으로 분화된다고 그랬죠. 예가 셋으로 분화된다고 그랬죠. 그 9가지예요. 거기다가 노노 알지요? 맹자 알지요? 효경 알지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책 하나 있어요. 이하라는 책. 모르죠. 그래서 13가지예요. 그래서 육아경전에는 뭐뭐가 있냐? 그러면 본래 육경이 있었는데 오경만 남았고 오경이 나중에 분화돼서 13경이 됩니다. 이렇게 알면은 100점이에요. 그런데 왜 사서삼경이라고 알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왜 사서삼경이라고 알고 있느냐? 그거는 한참 후대에 송나라 때 그때는 이제 성리학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성리학에서는 논어, 맹자 아주 중요시했어요. 거기다가 예기라는 책의 한 편장, 한 장이 있지 않아요? 그 장 중에 대학이라는 장이 있었어요. 또 중용이라는 장이 있었어요. 이거를 송대 성리학자들이 독립시켜서 별도의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걸 사서라고 했어요. 성리학에서 가장 중시한 경전 그러면 경서, 경전 다 좋겠는데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에요. 거기다가 3경은 그대로예요. 시경, 서경, 역경 이거 합해서 사서, 3경 이걸 기본 텍스트로 삼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에서는 성리학을 받아들였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책은 잘 이제 안 읽게 되고 뭐 춘추도 많이 읽기는 했지만은 사서삼경 중심으로 유학이 연구됐기 때문에 사서삼경이 유학 경전의 전부인 것처럼 알 뿐이죠. 그럼 뭐 대학 중용 뭐 이 주자는요. 그 주자가 이제 성리학을
대성한 사람 아닙니까? 아주 대학 중용연구에 아주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서를 또 열심히 연구해서 사서 집주 뭐 이런 책도 만들어냈는데, 읽는 순서는 대학을 먼저 읽고 논어를 먼저 그 다음에 읽고 맹자를 읽고 중용을 읽어라 이랬어요. 왜 그러냐면 대학에 유학의 그 어떤 총론과 같은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중용의 결론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강론 1장이 이제 논어, 강론 2장이 맹자,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경, 서경, 역경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이제 뭐 또 여러 경전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 대학, 논어, 맹자, 중용에 들어있는 건 뭐냐? 이거는 주로 효와 같은 그런 인간의 아주 가장 중요한 덕목, 또는 그다음에 개인 수양, 또 개인 수양을 바탕으로 해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방법론. 우리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들어봤죠? 치국제가 그러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런 말 들어봤죠? 그게 다 대학에 있는 말입니다. 조금 더 어렵게 설명을 하면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이런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걸 다 설명하기는 뭐하니까 그냥 그런 게 이제 단계가 있어요. 사람이 자기를 수양하고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그래가지고 가정을 다스리고 지역사회를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국가를 다스리고 이렇게 이제 능력을 펼쳐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말하면 대학, 논어, 맹자, 중용에 다 들어있다고 본 거예요. 방법론이. 그리고선 구체적인 방법론은 삼경이나 다른 경서에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것만 잘 하면은요 훌륭한 관리가 되고, 황제나 군주죠. 군주도 이것만 잘 습득을 하면은 훌륭한 군주가 된다고 봤어요. 또 백성들도 그걸 잘 백성들이 다 할 수는 없지만 뭐 효심 같은 것을 잘 깨우치면은 그건 아주 순한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서삼경에 들어있는 것만 위에서 황제로부터 밑에 백성들까지 잘 익히면은 태평의 시대가 온다고 봤죠. 그야말로 황제권에 도전하고 부귀영화를 노리는, 도전해가지고 부귀영화를 노리는 그런 도둑들도 잘 안 나타나고요. 반란군들도 안 나타나고, 그게 반란군들이 나타나면 난세가 되겠죠. 태평성대가 된다고 본 거예요. 또 황제 측에서 보면 그게 아주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효용가치가 큰 거예요. 관리들한테 그걸 잘 가르치면 관리들이 충성스러운 관리가 되겠죠. 황제한테 충성스러운. 백성들 잘 다스리는 유능한 관리가 되겠죠. 백성들이 그걸 잘 익히면은 관리들한테 순종하고 황제한테 충성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겠죠. 효용가치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경을 창합해두고 부지런히 읽어서 내 관료가 되면 너희한테 부귀영화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왜 유가경전이 그렇게 전통시대에 각 왕조에서 중시했는지 이해가 가시죠? 바로 과거 시험은 그거 시험 보는 거예요. 그죠? 또 그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당나라 때 얘기인데요. 당나라 때 태종, 당태종, 유명한 군주라고 그랬죠. 이 당태종은 새로 급제한 진사들이 줄지어서 나오는 것을 보고 천하의 영웅들이 모두 내 우란으로 들어오는구나 하고 좋아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인재들이야말로 유교 경전을 공부해서 황제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그 덕목을 일반 서민에게까지 확대해서 모든 사람을 황제의 순종하는 신민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론, 그걸 익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관료가 되기 위한 시험에 합격해서 줄지어 나오는 것을 보는 순간 이제 신생 당나라도 확고하게 기반을 다지게 되었고, 아울러 자신의 황제권도 이제 안정권에 들었구나 이렇게 확신이 하게 되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송나라 진종 육경을 창합해 놓고 부지런히 읽으라고 권유했던 송진종도 이런 덕목과 정치 방법을 익힌 사람들을 등용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전국을 운영한다는 방침 아래 과거제도를 정비합니다. 그가 지은 권학과는 그런 의도를 가식없이 드러냈을 뿐이죠. 더군다나 이제 명나라나 청나라 때가 되면요, 지방학교 학생들 이제 그 과거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학생들이 그들은 이제 생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생원에게는 부역을 면제해줘. 그 당시 그 부역이 대단히 무겁거든요. 그 인두세와 같은 거예요. 그 부역이 무겁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생원 그 지방학교 학생들 그들에게는 그 부역을 면제해주고 구품간에 상당하는 대우를 해줬어요. 그게 뭐예요? 말하자면 육아사상을 익혀서 황제에 충실한 신하가 될 덕목과 자질을 가진 사람에게는 일반 서민과는 다른 대접을 해주겠다. 그런 정책 의지의 표현이죠. 황제 측의 이 같은 배려를 통해서 유교 경전을 공부해가지고 생원이 되고 그 다음 단계가 거인이거든요. 지방에서 보는 시험 그 합격자가 거인이에요. 그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중앙에서 다 모아서 시험 보는데 거기 합격자가 진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3단계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원이 되고 그 다음에 거인이 되고 진사가 되는데 이제 황제 측에서 이 사람들 특별 대우를 하니까 그걸 취득하는 거, 그게 이제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게 돼갔죠. 되게 이 생원, 거인, 진사, 이런 지위를 학위라고 그래요. 이걸 가진 사람이 이제 학위 신분이죠. 그러니까 학위 신분을 취득하게 되면 부귀영화가 거의 보장되는 거죠. 너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게 가장 영예롭고 가치 있는 일로 인식돼. 그 당시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은 달리 없어요. 그렇겠죠. 과거 합격, 과거 급제. 소설 같은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과거 합격입니다. 그것도 장원급제. 우리 춘향전에서 어떻습니까? 이몽룡이 장원급제 해서 만사형통 아닙니까? 박수치죠.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과거가 반드시 실력을 반영하는 것만 아니어서 간혹 출중한 재주를 가진 사람도 낙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학문의 전념에서 고관에 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영예를 얻는 경우도 있었어요. 학문. 미리 얘기하자면 그 학문은 뭐 하자는 거예요? 육경, 경전 공부하는 거예요. 유학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잘 하게 되면은 과거 합격해서 고위관직에 오른 사람보다 사회적으로 더 영예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명 조식 같은 분은 과거 합격이 안 할 뿐만 아니라 관직에 일치 안 나갔는데도 지금도 영남
일부에서는 뭐 최고의 학자로 이렇게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또 과거에 합격한 사람 가운데는 학문에 전념하기 위해서 관직에 나아가기를 즐겨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특에 같은 분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특에는 사실은 그 높은 관직에 오르기도 했는데 나가자마자 돌아가겠다고 해. 아, 나는 가서 공부해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결국은 뭐 학문을 열심히 해서 대성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지폐에도 다 초상이 올라 있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됐죠. 근데 중국에서는요, 그 주자, 아까 성리학을 대성한 사람이 주자라고 그랬죠. 주자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19세에 과거에 합격했습니다. 천재입니다. 대단한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22세에 관직에 나가요. 그런데 겨우 9년 동안 지방의 하위 관직에 머물렀을 뿐이고, 조정에서 관직을 맡은 것은 40일에 불과해. 그는 관직에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물러나서 학문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알았고, 또 관직에 나아가더라도 가능하면 권력이 있고 뭐 일이 많은 그런 곳이 아니라 학문할 수 있도록 그 한가한 자리, 이런 걸 원했어요. 근데 중요한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자가 전념한 학문 뭘까요? 아까 미리 얘기를 했는데 유학이죠. 그 가운데서도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이런 사서 연구에 주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연구를 한 주 목적이 뭘까요? 뭐 하자고 이런 연구를 했을까요? 반도체 만들자고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바로 그가 경전을 연구한 것은 태평성세를 이룰 정치방법론. 그걸 이제 어렵게는 치론이라고 합니다만, 태평성세를 이룰 정치방법론을 완성하고자 한 거예요. 가장 훌륭한 정치방법론으로서의 사서연구, 대학연구, 중용연구 뭐 이런 거죠. 만약 그가 연구한 사서를 황제와 모든 관리, 그리고 독서하는 사람 모두가 읽게 되면 말이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비록 관직은 높지 않지만 황제의 스승이 되죠. 모든 관리의 스승이 되죠. 만인의 스승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가 그렇게 된 거죠. 우리 조선에서는 주자는 뭐 하늘같이 높았거든요. 근데 공자 다음에 제일 높은 사람이 주자였거든요. 주자의 학설을 반대하면 어떻게 됐어요? 조선에서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조선의 그 소론, 그러니까 소론으로 그 당파가 나뉘어진 것이 바로 그 때문이에요. 주자의 학설을 비판한 거거든요. 윤증 같은 사람이. 그게 용납되지 않았어요. 사문난적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이학문, 그 이학문은 주자의 학문입니다. 주자의 학문을 어지럽히는 사람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관직에 오르는 거, 영의정에 오른다, 재상에 오른다, 그거하고 비할 수가 없죠. 그걸 위해서 그는 공부를 한 겁니다. 뭐 사실은 그 주자의 학문은 그 주자의 생존 시에는 그렇게 존중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 정통 학문이 됐죠. 중국의 명나라 때,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때 우리 조선에서 정통 학문이 됐죠. 자, 주자의 사서 연구, 이런 것들이 당시의 학문입니다. 달리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통시대 중국에서 학문이라 하면 우리 조선도 마찬가지겠는데요. 유학 또는 이와 관련된 문학, 사학, 기타, 제자백과학, 이런 것에 한했죠. 오늘날처럼 물리학, 천문학, 의학, 수학, 화학 이런 거 아니죠. 간혹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진 인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송나라 때 그 심갈이라는 사람은
광학에 대해서 아주 조예가 깊어서 뉴턴의 광학 연구에 거의 다가갔다고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심갈이 훨씬 선배격인 사람이니까 한 몇백 년 앞서서 산 사람이에요. 근데 수준으로 보면은 뉴턴의 광학적인 데까지 가까이 갔어요. 다만 테이크업은 안 됐어요. 말하자면 굴절이라든지 초점이라든지 빛의 도치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 그거 한 거, 그런 연구한 거, 본인은 이제 취미로 하는, 본인 아주 재밌어 했겠죠. 그런데 그런 연구, 광학 연구 같은 건 전념할 수가 없어. 사회적으로 인정을 안 해줘. 예를 든다면 우리가 소동파를 알죠? 소동파하고 같은 시대 사람이거든요. 소동파를, 이 심갈이 소동파를 만나려고 해요. 근데 소동파가 저 사람 이상한 취미 가진 사람 안 만나줘요. 아이, 사대부라면, 복수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지마렵적인 이상한 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직 육아 경전, 문장 짓고 역사 공부하고 이래야지 어떻게 그것은 뭐 유리 따위나 들여다보고 앉아 있겠냐 이렇게 한 거죠. 사실은 주자도요 이 화성 같은 거 알았어요. 어떻게 그 대나무가 화석이 되고 돌멩이가 되고 조개살이 그 돌멩이가 되고 무슨 요즘 공룡 화석 같은 거 나옵니다. 중국에도 공룡 화석 같은 게 있거든요. 어떻게 이 살이 돌이 되느냐. 아주 깊은 의문을 갖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구의 역사가 중국 사람들은 전설적으로는 18,000년인데 18,000년 가지고는 이룰 수 없다. 180년, 1800년, 1800만, 그러니까 180만 년, 1800만 년 이렇게 오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이해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 취미야. 다시 말하면 그런 광학 같은 것도 화석학 같은 거 이런 경우는 취미로 잠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봤을 뿐이지 그걸 전념할 수 없었고 그런 관심을 가지고 어떤 글을 썼다 하더라도 사대부 주류 사회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가 될 수가 없죠. 데카르트가 대수학을 한다든지 미분적 분학을 한다든지 뉴턴이 천문학을 한다든지 광학을 한다든지 또 미분학을 한다든지 뭐 이런 데까지 도대체가 접근할 수가 없어. 그죠? 또 하나 말이죠. 이제 근면하게 농사를 지어서 이제 많은 토지를 가진 대주주가 되는 사람도 있겠죠. 장사 수완이 있어서 상업으로 큰 부를 축적한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부유한 생활은 할 수 있지만은 영예롭지는 못하죠. 더구나 관직이나 학위를 가진 신사 또는 유학자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부가 침탈될 염려도 있습니다. 후대로 내려오면 명나라 중기 이후쯤 되는가요? 한 15세기, 16세기, 17세기가 되면은 상인들 가운데도 자기 직업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유학을 배운 사람들 가운데도 상업에 종사하면서 상업도 당당한 본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그 주류가 되지 못해요. 말하자면 근면과 수완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지주와 상인들은 그냥 일반적인 부러움의 대상은 되겠지만은 신사들에 비하면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현저히 떨어지죠. 이 사회적 가치는 학문하는 사람들 또는 학위신문 취득한 사람들 또는 관직을 가진 사람들 이들에게 주어졌지 또 그걸 취득하는 것이지 부를 창출한 사람에게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유한 지주나 상인들은 토지를 이제 잘 경영하고 또 상공업을 잘 경영하고 해서 이윤을 증대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자아실현. 아, 내가 정말 훌륭한 일을 했어. 내가 정말 떳떳한 일을 했어. 내가 세상 남보람했어. 이런 자아실현을 확신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획득한 부는 재투자되지 못하죠. 그런 방식으로 재투자되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신들의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학위신분 취득, 간품을 사는 거, 이런 데 투자가 돼요. 또 자식들, 내 대에 안 되면은 내 자식 때라도 학자가 되게 하고 관인이 되게 해서 학자 가문, 관인 가문으로 도약시키는 데 투자를 해. 왜 자본주의로 발전하지 못했을까? 조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건데 미리 얘기하면 좀 이해가 가시죠?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부유한 사람들은 장서로 도서관을 지어요. 그래가지고 육아 경전을 수집해. 그걸 쌓아놓고 천하의 신사들이 모여들어서 그의 책을 열람하는 것을 보고 자부심을 느껴요. 자신은 못해도. 그래서 명나라 중엽 이후에는 중국 전역에 부유한 지주나 상인들이 건설한 수백 개의 장서로 도서관이 서요. 중국 가면 그 아주 중요한 답사 코스가 돼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닝뽀라고 영파라고 하는 곳에 천일각이라고 있는데, 이거 청나라 때 사고전서라는 큰 책을 편찬할 때 가장 많은 책을 바친 그런 그 도서관이거든요. 근데 이 도서관을 세운 이제 범음이라는 사람이 세웠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관직을 가졌는데 그 조상들은 관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장서를 세운 뒤로 그의 가문이 강남 제1의 명문이 돼요. 물론 그걸 기초로 해서 자기 자식들이 공부해가지고 과거에 합격하죠. 이런 사회의 가치관이 산업의 근대화, 말하면 근대 산업혁명 또는 자본주의로의 발전, 이걸 저해한 요인이었다고 나는 단언을 합니다. 사실 전근대 수준으로 중국은 가장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생산 기술도 대단히 높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영국과 같은, 서유럽과 같은 산업혁명이 안 나타났죠. 발생하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자본주의로 발전하지도 못했죠. 왜 그랬을까? 이게 서양이나 동양의 중국사 학자들, 그들의 제일 중요한 연구 과제입니다. 그런 연구의 결과로 어떤 학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중국은 황제 지배체제가 한 2000년 동안 계속됐거든요. 그렇죠? 그런 전제 군주제 아래에서 마음대로 징수하는, 함부로 징수하는 세금, 부패한 관료들의 착취, 그와 같은 약탈적인 경제 구조가 합리적인 자본주의로의 발전을 저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요, 정근대 중국의 도시가 황제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통제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상공인들의 자율성이 제약받았다. 유럽의 자본주의나 유럽의 산업혁명은 어디서 나타나요? 다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시가 자율성이 있었거든요. 봉건 영주들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다고요. 거기서 산업혁명과 자본주의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도시는 그런 기능 못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는요, 앞에서 본 우리 주기적인 대동난 있잖아요. 그 주기적인 대동난이 자본주의의 맹아, 자본주의의 싹, 또는 산업기술, 이거 다 짓밟아 버렸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는요, 중국은 인구가 엄청 많죠. 그러니까 노동력이 넘쳐났기 때문에 이윤을 많이 얻으려는 사람은 기술을 개발하는 대신 뭘 해요? 노동력을 조직하는데,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것. 네, 그런 데 관심을 가졌으므로 산업기술의 발전이 더디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주장들은 다 근거가 있죠. 그렇지만 기왕의 연구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가치관이야. 아까 말한 가치관. 그렇죠? 전통시대 중국은 유학과 과거 제도, 또 그 과거 제도를 통해서 획득하는 관직,
학위신분. 이에 대한 가치가 극대화돼서 또 극대화됐을 뿐만 아니라 사회가 그거 일어나야 누구나 다 기회만 다면 능력만 있으면 그거 얻는 거야. 얻으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제 일원화돼 버렸단 말이죠. 다양하지 못해. 그래서 산업기술을 개발하고 경영을 전문화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는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그것이 바로 자생적인 산업혁명, 자생적인 자본주의를 발전시키지 못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통시대 중국에서 과거의 합격이나 학문의 대성에 절대가치를 부여하는 사회 분위기, 이것이 말이죠, 산업혁명을 자생시키지 못하고 자본주의를 발전시키지 못한 데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문제가 됐을까요? 근대의 서양의 문물을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큰 걸림돌이 됐어요. 미련을 못 버린 거죠. 말하자면 명청시대에도 서양 선교사들이 문물을 많이 전해왔거든요. 과학 지식이라든지 뭐 서양의 학문. 또 물론 뭐 1840년 이제 아편전쟁 이후에 물밀듯이 밀려왔죠. 그러나 중국의 지식인들은 여전히 유학과 과거 시험에 집착하면서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일 태세가 안 됐어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뭐냐면 청나라 말기에 영국에 유학을 다녀온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엄복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2년 유학을 했는데 대단히 머리가 명석한 사람인지 거기 가서 본래 그 사람은 선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해양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항해술 같은 공부해야 되는데 곁들여서 당시 그 진화론 같은 거, 사회 진화론 뭐 그런 걸 공부해서 그런 책들을 와서 번역을 했어요. 그런 유명한 중국 최초의 이제 서양 학문을 익힌 사람, 이 사람마저도 과거에 집착해요. 엄복이라는 사람은 복권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14살에 이제 그 해군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그 인연으로 25살에 영국 해군대학에 유학을 합니다. 거기서 2년 동안 체제해서 항해술을 배웠는데 이제 서양의 과학기술 등등 이제 배우죠. 근데 귀국해가지고 그 당시 중국의 실권자였던 이용장이라는 사람이 개설한 그 해군사관학교 비슷한 겁니다. 북양 수사학당. 여기에 이제 초빙이 돼요. 그래서 거기 교장이 됩니다. 교장까지 올라요. 이렇게 이제 그 상당히 높은 지위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시험을 4번이나 봐요. 근데 4번 1차, 그것도 1차 시험. 말하면 그 거인 시험이죠. 처음에 생원이 준비생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1차 시험 합격자가 거인이라고 그랬죠. 거인이 되기 위한 시험을 4번이나 봐. 근데 특히 4번째 볼 때는 자기는 이미 교장이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인이 합격한다고 해도 전혀 그런 지위에 오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시험을 포기하려 들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더군다나 이 과거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사회 여론도 상당히 들끓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과거 시험 포기하려 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중국인들의 머릿속에 그 송대 이후 명청시대 뭐 또 그 전부터 계속 아주 깊이 각인된 과거에 대한 미련, 그 사회적 가치가 극도로 높았던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런 그 과거 시험이 문제가 됐던 거는 1898년 북경대학의 전신인 경사대학당이 설립됐을 때도 문제가 됩니다. 이때에도 아직 과거제도는 폐지되지 않았는데요.
공부에서 벼슬 하려는 일반 선비들은 여전히 과거 공부에 전념했으므로 새로운 학제로 창설된 경사대학 등에 흥미가 없어요. 그래서 입학원서를 안 냅니다. 지금 북경대학은 굉장한 대학인데 처음에 국가에서 처음 설립했을 때는 응시자가 없어.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선비들의 입학을 격려하기 위해서, 권유하기 위해서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그 자격이 진사와 같다, 이런 규정을 내놓기까지 했다고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학문 세계에 쏟아야 할 정력을 비생산적인 경전 외우기에 허비하고 만 것이고, 그 때문에 서양 학문 받아들이는데 아주 더뎌요. 서양 과학기술을 기민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해.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은 19세기 말 곧바로 왕성하게 서양 학문을 받아들이고요. 20세기 초에는 이미 자생적인 학문이 태동합니다. 1930년대는 후일 노벨상을 받는 업적이 나와요. 양자의 차이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 사람들은 과거급제, 관직 얻는 거, 여기에 몰입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서양의 어떤 학자는요, 중국은 지위지향형 사회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요. 스테이터스 오리엔테이션 소사이어티. 일본은 역할지향적 사회라고 그래요. 롤 오리엔테이션 소사이어티. 아마 우리나라는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시 지위지향형 사회겠죠. 참 지위 좋아합니다. 예.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또는 자기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느냐, 그보다는 그 사람이 과장이냐 국장이냐 또는 부장이냐 이사냐, 아니면 대학에서는 처장이냐 총장이냐, 여기에 이걸 기준으로 삼죠. 그 사람이 얼마나, 대학 같으면 얼마나 학문을 진지하게 열심히 했느냐, 훌륭한 업적을 냈느냐, 이보다. 또 사회에서 같으면은 과장이냐 부장이냐, 하여튼 과장을 했든 부장을 했든 서기를 했든 그 사람이 그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하면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그런 이 전통의 가치, 이것이 중국의 근대를 굴절시키고 왜곡시킨 중요한 원인. 또 중국에서 산업혁명이 자생하지 못하고 자본주의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과 더불어서 서양 근대 문물, 학문을 받아들이지 못한 원인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